사흘 안에 넘기지 않으면 트럭 한 대도 국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2025년 9월 중국 외교부가 몽골에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520조 원 규모의 타반톨고이 광산을 포기하라는 협박, 그리고 단 72시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죠. 몽골 경제의 85%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초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몽골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압박했고 세계는 몽골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원의 거리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청년들의 눈빛엔 전혀 다른 내일이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72시간 뒤 초원에 울린 이름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인을 막아낸 겁니까? 세상은 72시간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고는 3주 전에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뿐이죠. 9월 초 새벽 5시. 저는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투자 일제히 하락. 그런데 한 나라만 수직 상승?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상이 도망칠 때 한국만 뛰어들었습니다. 포스코 18억 달러, 삼성 12억 달러, LG 9억 달러, 현대 8억 달러. 분명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자원안보국 수석 경제분석가죠. 워싱턴에서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2년간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을 분석해왔습니다. 그중 10년은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보냈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제 원칙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회의실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저는 즉시 투자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포스코 18억 달러, 삼성 12억, LG 9억, 현대 8억. 모두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였죠. 더 놀라운 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이 몽골을 압박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한국은 오히려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역주행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었죠. 상사 데이비드는 제 보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무모해. 리스크 계산이 틀렸어.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최후 통첩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중국 정부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어 교육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몽골 쪽을 향한 노골적인 탄압이었죠. 몽골 국내에서 반중 시위가 터져나왔고 몽골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참지 않았죠. 그리고 3주 뒤 9월 24일. 저는 몽골 내각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후 통첩 문서가 탁자 위에 놓였고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경제는 즉시 붕괴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뒤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말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외교보좌관 한 명이 외교장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 비공식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외교장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옆에 앉은 경제부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온도가 스며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대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의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왜 하필 한국입니까? 대체 그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몽골 투자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 분석 자료였죠. 화면에 뜬 엑셀 시트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미국 투자액은 8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62%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2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38% 줄었죠.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2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무려 291% 증가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만 투자를 4배나 늘린 겁니까?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닌지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숫자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투자 내역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건설에 18억 달러를 투입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품 공장에 12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장에 9억 달러, 현대자동차는 조립 라인 확장에 8억 달러를 투자했죠.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그림이었죠. 더 놀라운 건 투자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이 몽골을 압박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 데이비드 로버츠를 찾아갔습니다. 60대 베테랑 분석가로 30년 넘게 아시아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무모한 투자를 하고 있어. 리스크 계산이 잘못됐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신뢰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웃듯 손을 저었지만 저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그래프 앞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의 투자 곡선이 화면 위에서 가파르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보고 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식도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과 인프라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짧은 계약 기간을 선호했지만 한국은 10년, 20년 단위로 움직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2025년 들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5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항만공사는 몽골 해사청과 물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륙국인 몽골의 항만 기술을 지원한다는 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미래 물류망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불분명했죠. 한국의 투자 곡선은 차가운 선이 아니라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어떤 철학이 담긴 선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석을 멈추고 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이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몽골 투자 전략 현장 조사 보고서. 이제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그래프 너머의 의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조사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간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매장, LG 생활가전 쇼룸,
현대자동차 전시장. 거리 곳곳에 한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GS25였고 빵집은 파리바게뜨였으며 치킨집은 BBQ였습니다. 10분 동안 걸으면서 센 한글 간판만 22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죠.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이미 절반이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러시아어 간판보다 한글이 더 많았죠. 몽골어보다도 많았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놀랐어요. 현대 소나타였죠.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고 운전기사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국 회사 다녀봤어요. 포스코 하청업체요.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월급도 좋았고 기술도 많이 배웠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온도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존중받았다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설빙이라는 한국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죠. 대부분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5명의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자막도 없이 보면서 대사를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중이신가요? 한 여학생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네,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드라마 보면서 연습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과 친구 10명 중 7명이 한국어 배워요. 중국어는 3명뿐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한 남학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회사는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일꾼이에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달라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승진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LG화학에서 일해요. 회사에서 집도 지원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 준비가 아니었죠.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한국어 학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입구에 줄이 서 있었죠. 수강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기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맞나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보다 3배 늘었어요. 강의실이 모자라서 증축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데이터로 봤던 숫자가 이제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47억 달러가 의미하는 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아니었죠. 이 청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포스코 제철소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몽골 직원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죠. 포스코에서 일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5년째입니다. 용접 기술자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도 다녀봤는데 거기선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한국은 달라요. 저는 노트에 그의 말을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이야기였죠. 한국 기업들은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했고 미래에 투자했으며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몽골의 마음을 얻었다. 이제 저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의회가 긴급 소집됐고 중국의 최후 통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죠. 저는 방청석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의회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우리 경제는 즉시 붕괴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중진 의원이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30대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죠. 회의장은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누군가는 생존을 외쳤습니다. 숫자는 이미 뒤로 밀렸고 사람들의 눈빛이 데이터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몽골의 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광장에 모였죠. 수천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의 땅, 우리의 선택.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노투 차이나. 트렌드 1위였습니다. 저는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수많은 시위를 분석했지만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꼈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거리에서 본 것들이 이미 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투자로 신뢰를 쌓았고 신뢰는 지금 목소리가 되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즉시 반응했죠. 한국, 중국 압박 속 몽골 지지 선언 새로운 외교 구도 형성되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포스코, 삼성, LG, 현대가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죠.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대사관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한 대학생이 대사관 담장에 메시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냉철해야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라는 단어를 내밀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신뢰요? 그게 비즈니스에서 통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기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의 문제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담을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가자고 했죠. 중국은 압박했지만 한국은 제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몽골의 거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신뢰에는 정말 대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가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리고 72시간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27일 오후 6시 몽골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몽골은 타반톨고이 광산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 순간 울란바토르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대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새벽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LAN 국경, 자미누드 국경, 모든 통관 지점이 일제히 닫혔죠. 수천 대의 석탄 트럭이 국경에서 멈춰 섰습니다. 몽골 경제의 85%가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혈관이 끊긴 겁니다. 저는 국경 근처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 줄지어 선 트럭들이 보였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진 행렬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일부는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기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열릴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울란바토르의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쌀, 밀가루, 식용유가 동났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남은 물건을 샀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식료품 가격이 2배로 뛰었죠. 저는 마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인들이 빈 카트를 밀고 있었고 엄마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열대를 살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삶이 멈췄습니다. 뉴스에서는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8% 예상, 실업률 급증 우려. 거리에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광장에 모였던 청년들의 목소리도 점차 작아졌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데이터가 맞았던 겁니까? 신뢰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몽골 경제 붕괴 시나리오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주 안에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한 달 안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펜을 놓으려는 순간 노트북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긴급 물류 대체망 가동 발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신규 항로 개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몽골 해사청과 체결한 스마트 항만 협력 양해각서를 즉시 실행에 옮긴다는 발표였죠. 내륙국인 몽골에 어떻게 항만 물류를 연결한다는 겁니까? 저는 세부 내용을 읽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항구를 경유해 몽골로 들어오는 복합 물류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즉시 화물선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죠. 포스코는 철강 원자재를, 삼성과 LG는 전자부품을, 농협은 식량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첫 컨테이너가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컨테이너에는 한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트럭 기사들이 환호했고 국경 관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은 군대 대신 물류를 보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쌀을 보냈고 위협이 아니라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힘의 정의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발 물류망이 안정화되면서 몽골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됐고 마트 진열대가 다시 채워졌죠. 중국은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었지만 이제 몽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촛불이 아니라 환호였죠. 한국 감사합니다. 몽골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물결 속에 서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몽골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놀랐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겁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 더 큰 파도가 왔습니다. 한국의 물류 지원으로 몽골은 살아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전이었죠. 몽골 정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안보가 필요했죠. 2025년 10월 15일 비밀 회담이 열렸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이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었죠. 저는 며칠 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 브리핑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몽골이 한국의 안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경제 협력이 이제 안보 동맹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회담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K탱크 120대, 천공2 방공 시스템 4개 포대 도입이 논의됐죠.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200명이 몽골로 파견돼 연합훈련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교육훈련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저는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놀랐습니다. 이건 미국식 군사 동맹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쳤죠. 무기를 팔되 기술을 함께 넘겼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2주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보 분야로 확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인으로 초청받았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국방장관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주목했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의 눈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고 한국 국방장관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서명을 나눴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72시간의 공포에서 시작해 국경 폐쇄의 절망을 거쳐 이제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몽골 군사 개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30% 추가 관세 부과가 발표됐고 외교적 압박이 시작됐죠. 국제 언론들이 들썩였습니다. 한중 갈등 격화 동북아 신냉전 구도.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한국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 투자 16억 달러 추가 증액 결정. 포스코가 제철소 2단계 건설을 발표했고 삼성이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으며 LG는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고 신념의 표현이었으며 몽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한국군 연합훈련단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00명의 한국군이 수송기에서 내렸습니다. 몽골군 의장대가 도열했고 환영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었죠. 한국군의 발소리가 몽골 땅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죠. 훈련장에서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교관이 몽골 병사들에게 전차 조종법을 가르쳤고 방공 시스템 운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 몽골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무기만 팔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원 위로 전투기가 아니라 평화가 날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엔진 소리가 울렸지만 그건 전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의 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오지 않았다. 약속으로 왔다. 중국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더 강하다. 오늘 나는 동맹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형제의 서명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승리의 뒤엔 더 큰 파도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신뢰로 세운 동맹은 압박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맹이 탄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바뀌어 있었죠. 한국, 초원에서 중국을 멈추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세기형 신동맹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3면 특집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신뢰 외교의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힘이 아닌 신뢰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독일, 프랑스,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 앵커들이 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신뢰.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22년간 분석가로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개입은 지역 균형을 해친다. 하지만 러시아의 태도는 미지근했습니다. 몽골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압박했지만 한국은 설득했다. 21세기에는 설득이 이긴다.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22년간 배운 이론과 달랐지만 현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조용했습니다. 짧은 논평 하나만 발표했죠. 우리는 파트너십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 말입니다. 2025년 11월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참관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유엔 본부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몽골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됐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세계 각국 대표 여러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나라가 우리 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보냈습니다. 몽골 총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대표들이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한 유럽 외교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이 몽골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건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봤습니다. 새로운 외교의 시작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고서로 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석가로 몽골에 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증언자가 되었다. 숫자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약속을 지켰다. 세계는 뒤늦게 깨달았다. 신뢰야말로 새로운 힘이라는 것을. 다음 날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환 명령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브리핑 준비하십시오. 국무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몽골에서의 10년 그리고 지난 2달간의 격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울란바토르 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택으로 지켜진 것인지 말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 드넓은 땅 위에서 신뢰라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국과 초원이 함께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이 포토맥강을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국무부 청사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보, 아시아 담당 국장, 경제안보팀 책임자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몽골 모델,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투자 곡선, 물류 대체망 구축 속도, 안보 협력 단계들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무기를 팔되 기술을 함께 넘겼고 투자하되 사람을 키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건축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강대국 정치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겼습니다. 신뢰로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숫자와 전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몽골의 거리에서 본 청년들의 눈빛, 한글 간판 아래서 꿈을 키우던 학생들, 포스코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본 건 통계가 아니라 변화였다. 한국은 승리하지 않았다.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신뢰는 전염된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되었다. 보고서를 닫으려는 순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부터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서울 근무를 제안합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2년간 워싱턴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이 제 본거지였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수락합니다. 그날 밤 몽골 청년 바트볼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 이번 주에 포항으로 떠납니다. 포스코 기술 연수예요. 2년 과정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꼭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웅장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몽골 초원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함께. 한국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승리를 독점하지 않고 나눴으며 기술을 숨기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새 사무실 첫날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힘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신뢰는 길을 만든다. 중국의 압박은 힘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존중으로 쌓였습니다. 몽골의 선택은 경제적 결단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한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분석가가 아니라 증언자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록하는 시작이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서 세계가 놓친 것을 얻었다. 그것은 금도 석유도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신뢰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 길은 초원을 넘어 세계로 이어질 것이며 21세기는 새로운 언어로 쓰일 것입니다. 힘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로 말입니다.